1990년대 경기도의 어느 작은 마을. 행정구역상 동이 아닌 리로 불리던 시절, 아스팔트 도로 위에는 승용차보다 경운기가 더 익숙한 풍경이 펼쳐져 있었다. 아직 개발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고요하고 평온해 보이는 곳이었다. 그 마을의 중심에는 제보자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양식당이 있었다. 엘리베이터까지 갖춘 그 시절 드문 건물로 동네의 온갖 크고 작은 행사가 이곳에서 열렸다. 부녀회 모임부터 상견례, 생일 잔치까지 항상 사람들로 북적였다. 식당은 단순한 음식점을 넘어 지역의 정보가 모이는 사랑방 역할도 했다. 지역 행사차 방문한 연예인들의 식사 자리나 관공서 직원들의 회식 장소로도 쓰이면서 돈 되는 이야기부터 민감한 소문까지 모든 것이 오갔다. 제보자는 어머니가 가게 일로 바빴기에 학교가 끝나면 늘 동네 아이들과 어울렸다. 새로 전학 온 아이가 낯선 동네에 적응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그곳의 아이들과 하나가 되는 것이었다. 당시 아이들에게는 변변한 놀이터조차 없었다. 아파트 단지 안에 작은 놀이터는 금세 시시해졌고, 아이들의 진짜 놀이터는 아파트 뒤편으로 끝없이 펼쳐진 광활한 논밭이었다. 아이들은 숙제를 마치자마자 논밭으로 달려나갔다. 논두렁을 쏘다니며 개구리와 올챙이를 잡고 때로는 뱀까지 발견하며 자연 속에서 그들만의 세상을 만들었다. 그곳은 아이들에게 무한한 탐험의 공간이었다. 아이들 무리에는 리더격인 남자 아이가 있었다. 그는 다른 아이들보다 조금 더 동네 지리에 밝았고, 어디를 밟으면 벼가 상하는지, 어디는 들어가면 안 되는지를 알려주며 무리를 이끌었다. 어느 날 그 남자아이가 새로운 제안을 했다. 평소 다니던 구역을 넘어 다른 리와의 경계까지 가보자는 것이었다. 그곳에 가면 논에서 조개를 잡을 수 있고 메뚜기도 훨씬 많다고 아이들을 설득했다. 새로운 모험에 들뜬 아이들은 얼린 보리차를 하나씩 들고 평소보다 더 먼 길을 나섰다. 쨍한 여름 햇살 아래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논밭 사이로 퍼져나갔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저 신나는 소풍일 뿐이었다. 한참을 걸었을까? 아이들은 논과 밭 사이 네거리가 갈라지는 작은 공터에서 걸음을 멈췄다. 그곳에 덩그러니 놓인 무언가가 아이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엉성한 나무 합판으로 지어진 작은 구조물이었다. 그것은 농사꾼들이 급한 용변을 해결하기 위해 임시로 지어놓은 간이 변소였다. 요즘처럼 견고한 플라스틱 화장실이 아니라 그저 남의 눈만 가리기 위해 나무 판자로 얼기설기 엮어 만든 허술한 공간이었다. 아이들이 주춤하며 멈춰선 이유는 따로 있었다. 변소의 외벽과 지붕 전체가 마치 검은 천을 씌운 것처럼 무언가로 뒤덮여 있었기 때문이다. 살아 움직이는 검은 막이었다. 가까이 다가가자 그것의 정체가 드러났다. 수십만 마리는 족기 되어 보이는 파리 떼였다. 이 빈틈 하나 없이 새까맣게 달라붙어 변소의 원래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지경이었다. 그때 바람의 방향이 바뀌었다. 아이들의 귀에 수많은 날갯짓이 만들어내는 우웅거리는 소음이 파고들었다. 마치 거대한 기계가 돌아가는 듯한 불쾌하고 위협적인 소리였다. 소리와 함께 그때까지 맡아본 적 없는 끔찍한 악취가 코를 찔렀다. 단순히 불결한 냄새가 아니었다. 모든 것을 압도하는 폭력적이고 날카로운 부패의 냄새였다. 제보자가 겁을 먹고 머뭇거리자 리더 격인 남자아이가 허세를 부리며 다가갔다. 도시에서 이사와서 이런 걸 처음 보냐며 이게 바로 변소라고 소리치고는 문을 확 열어 젖었다. 문이 열리는 순간 안쪽에 갇혀있던 냄새가 폭발하듯 터져나왔다. 너무나 지독한 악취에 눈이 시큰거리고 따가울 정도였다. 마치 빈초잔 원에게 코를 박은 듯한 충격이었다. 아이들은 비명을 지르며 흩어졌다. 문을 닫으라고 소리치는 아이, 울음을 터뜨리며 뒤돌아 달려가는 아이, 즐거웠던 모험은 순식간에 끔찍한 악몽으로 변해버렸다. 그날의 기억은 제보자의 뇌리에 깊이 각인되었다. 온 동네, 아니 그 시에 있는 모든 파리가 그 작은 변소 하나에 모여든 것만 같은 비현실적이고 압도적인 광경이었다. 그 일이 있고 며칠 뒤 제보자는 어머니의 가게에서 점심을 먹고 있었다. 가게 한쪽에 앉아 숙제를 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조용히 다가와 옆에 앉았다. 그리고는 나지막이 물었다. 어머니는 요즘도 논에 가서 노는지 물었다. 제보자가 그렇다고 대답하자 이제 그만 논 쪽에는 가지 말라고 단호하지만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이유는 설명해주지 않았다.
마침 가게 일을 돕던 이모가 옆에 앉았다. 어머니는 제보자가 바로 옆에 있는데도 어른들 이야기에 아이들은 끼어들지 않는다는 걸 알았기에 안심하고 이모와 이야기를 시작했다. 어머니의 입에서 충격적인 이야기가 흘러나왔다. 아이들이 갔던 논 근처 다른 리로 넘어가는 길목의 변초에서 사람의 유골로 보이는 것이 발견되었다는 것이었다. 제보자는 숨을 죽였다. 이모가 놀라 대묻자 어머니는 더 불길한 이야기, 글을 덧붙였다. 발견된 유골에는 신원을 가늠할 흔적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다고 했다. 신원 확인에 단서가 되는 신원 확인의 흔적이 사라진 것처럼 이야기는 계속되었다. 신원 확인으로 이어질 단서도 거의 남아있지 않았다고 했다. 그것은 단순한 사고처럼 들리지 않았다. 누군가 흔적을 지우려 한 듯한 섬뜩한 정황으로 전해졌다. 어머니와 이모의 대화는 2000년대 연쇄살인 사건의 양상과 놀랍도록 비슷했다. 정보 접근성이 낮았던 1990년대에 어떻게 그런 잔혹한 수법이 도내 안악들의 대화에 오르내릴 수 있었을까? 그 해답은 어머니의 가게에 있었다. 지역의 정보통이었던 식당에는 경찰 손님들이 자주 드나들었다. 그들이 사적으로 나누는 이야기들이 가게에 스며들었고 어머니의 귀에도 들어간 것이었다. 당시에는 시 경찰서가 생기기 전이라 작은 파출소 개념의 경찰 조직이 전부였다. 평온한 농업도시에 발생한 백골 사건은 그들에게도 큰 충격이었지만 수사에는 한계가 명확했다. 유골은 이미 살점 하나 없이 완전히 썩어버린 상태였다. 당시의 수사 기술로는 더 이상 단서를 찾기 어려웠다. 결국 경찰들 사이에서는 이 사건을 심야이해로 덮자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한다. 제보자는 그때 심야이해라는 사건을 해결할 수 없으니 더는 수사하지 않고 종결한다는 의미의 경찰 은어를 처음 들었다. 어린 나이에도 그 단어가 가진 무거운 의미를 짐작할 수 있었다. 그 압도적인 파리떼와 끔찍한 냄새, 그리고 어른들의 대화가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졌다. 아이들이 발견했던 그곳은 단순한 변소가 아니었다. 한 사람의 인생이 지워진 비극의 현장이었을지 모른다. 훗날 제보자는 이 사건을 검색해보려 했지만 어떤 기록도 찾을 수 없었다. 정말 경찰들의 말대로 그 사건은 조용히 묻혀버린 것 같았다. 마을의 평온한 풍경 아래 감춰진 비밀처럼 어린 시절의 그 끔찍한 기억은 제보자에게 사람이 사는 동네 이면을 처음으로 보여준 사건이었다. 그리고 그 경험은 앞으로 겪게 될 또 다른 인간 군상의 이야기에 대한 서먹에 불과했다. 그 냄새는 기억에서 사라지지 않는다. 처음에는 그것이 무엇인지 몰랐지만 시간이 지나고 다른 경험들이 쌓이면서 깨닫게 된다. 그것은 죽음의 냄새, 생명이 썩어가는 냄새였다. 코를 찌르는 암모니아 냄새와 날카롭게 쏘는 듯한 감각. 한번 뇌에 각인되면 결코 잊을 수 없는 생명의 소멸이 남긴 흔적. 그 동네는 그런 냄새를 품고 있었다. 이제부터 할 이야기는 제보자의 집안이 가장 어려웠던 시절에 겪었던 일이다. 내 열악한 주거 환경 속에서 만났던 이웃들, 그리고 그들이 보여준 인간의 가장 어두운 모습에 대한 기록이다. 가난하고 힘들었던 시절의 이야기이기에 듣는 이에 따라 다소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 하지만 이것은 제보자 가족이 실제로 겪고 버텨냈던 있는 그대로의 현실이었다. 제보자의 가족은 원래 아파트 단지에 살았다. 하지만 부모님이 하시던 사업이 외환위기의 여파를 피하지 못하면서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아버지는 레저용품 사업을 하셨는데 거래처가 어음부도를 내면서 그 빚을 고스란히 떠안게 되었다. 어머니의 식당은 장사가 잘 됐지만 억대의 빚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결국 가족은 살던 집을 떠나 생전 처음 살아보는 형태의 집으로 이사를 가야만 했다. 그곳은 시장 한가운데 위치한 낡고 허름한 상가 건물이었다. 1층에는 가게들이 있었고 2층부터는 허름한 여관과 일반 살림집이 뒤섞여 있었다. 나무로 된 대문에 허술한 잠금 장치, 문이 되는 공간이라면 가리지 않고 새를 놓은 그야말로 개미굴 같은 곳이었다. 밤이 되면 건물은 온갖 소음으로 가득 찼다. 이웃들이 서로 욕하며 싸우는 소리, 주정 부리는 고함 소리가 뒤섞여 잠을 이루기 힘들었다. 평온과는 거리가 먼 날 것 그대로의 공간이었다. 제보자가 이전에 자신의 어린 시절 환경을 살풍경했다라고 표현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 어린아이의 눈에 비친 그곳은 풍경에 그 살이 붙은 것처럼 살벌하고 삭막한 세상이었다. 이런 환경에서 만난 이웃들의 이야기다.
당시 딸네 가족의 건강한 삶이 안쓰러웠던 외할머니가 아이들 밥이라도 챙겨주겠다며 한동안 제보자의 집에서 함께 지내셨다. 외할머니는 그 건물 아래층에 사는 다른 할머니와 친구가 되었다. 그 할머니는 가족이나 자식 없이 홀로 지내는 분이었다. 두 분은 서로를 의지하며 외로움을 달랬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 할머니가 외할머니에게 좋은 곳이 있다며 같이 가자고 제안했다. 자신 같은 노인들에게 아주 잘해주는 곳이라는 말과 함께였다. 그것이 바로 약장수들이 있는 장소였다. 정확한 명칭은 모르지만 다들 약장수라고 불렀다. 그곳에 다녀올 때마다 친구 할머니는 휴지 세제 같은 싸구려 생필품을 선물이라며 한 알을 안고 왔다. 외할머니는 생각했다. 나이 들어 일도 못하는 처지에 이런 사은품이라도 받아서 살림에 보태면 손주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그렇게 소일거리 삼아 친구 할머니를 따라 그곳에 다니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곳을 다니기 시작하면서부터 두 할머니 사이에 이상한 돈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친구 할머니가 빌리지도 않은 돈을 빌렸다며 갚으라고 우기기 시작한 것이다. 외할머니가 그런 적 없다고 기억을 잘 해보라고 차분히 말해도 소용없었다. 친구 할머니는 단돈 1,000원에도 펄펄 뛰며 돈을 내놓으라고 소리쳤다. 그 모습은 관계에 가까웠다. 관계를 망치고 싶지 않았던 외할머니는 처음에는 돈을 줬다. 1,000원, 2,000원, 작은 돈이었지만 그런 일이 반복되면서 점점 액수가 커져갔다. 친구 할머니의 요구는 끝이 없었다. 그러다 외할머니가 며칠간 외삼촌 댁에 가시어 집을 비운 사이 그 할머니는 제보자에게까지 돈을 요구했다. 학교에서 돌아오는 제보자를 붙잡고 할머니가 1,700원을 빌려갔다며 달라고 했다. 제보자는 용돈이 500원밖에 없다고 말했지만 할머니는 막무가내였다. 외할머니가 없는 일주일 동안 그 할머니는 매일같이 제보자를 찾아와 300원, 500원씩 푼돈을 뜯어갔다. 결정적으로 그 할머니와 관계가 틀어진 사건은 따로 있었다. 어느 날 집으로 지로 용지 한 장이 날아왔다. 수신인은 외할머니였고 청구 금액은 무려 150만 원에 달했다. 가장 어렵고 힘든 시기에 날아온 거액의 청구서, 품목은 들어본 적도 없는 약품이었다. 어머니는 기가 막혀 말을 잇지 못했다. 가족 중 누구도 그런 것을 산 적이 없었다. 외할머니가 돌아오자마자 어머니는 지로 용지를 보여주며 자초지종을 물었다. 할머니는 펄쩍 뛰었다. 우리 형편에 어떻게 150만 원짜리 약을 사겠냐며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 부인했다. 말이 통하지 않자 가족들은 할머니가 구경 다닌다는 그 약장수의 정체를 직접 확인하기로 했다. 어머니와 이모, 그리고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아버지까지 함께 길을 나섰다. 그곳은 어느 상가의 지하에 있었다. 계단을 내려가자 후덥지근한 공기와 함께 시끄러운 음악 소리가 덮쳐왔다. 안에서는 젊은 남자 4~5명이 노인들을 상대로 무언가를 하고 있었다. 양쪽에 커다란 스피커를 놓고 장구를 치고 상호를 돌리며 요란한 공연이 한창이었다. 할머니들이 좋아할 만한 옛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며 재롱을 떨고 있었다. 제보자 가족들은 입구 쪽 맨 뒤에 서서 그 광경을 지켜봤다. 공연이 끝나고 사람들이 빠져나가면 지로 용지를 들고 따질 생각이었다. 하지만 공연이 끝나자 더 기이한 일이 벌어졌다. 공연을 하던 젊은 남자들이 갑자기 할머니들 사이로 파고들었다. 한 사람 한 사람 손을 잡고 볼을 부비며 엄마, 엄마 하고 부르기 시작했다. 그 모습은 어린 제보자가 보기에도 소름 끼치게 간사했다. 그동안 아들 연락도 없고 얼마나 외로우셨냐. 우리가 아들이 되어주겠다며 감정에 호소했다. 60대, 70대 할머니들을 상대로 30대도 안 돼 보이는 남자들이 벌이는 위선적인 연극이었다. 감성적인 분위기가 무르익자 한 남자가 갑자기 분위기를 바꿨다. 특정 할머니를 지목하더니 지난번에 약을 사준다고 약속하지 않았냐고 아들과의 약속을 지키라며 몰아붙이기 시작했다. 친근함을 가장한 강매였다. 아들이 엄마를 위해 이렇게 춤추고 노래했는데 안 살 거냐? 안 사면 못 찾는다. 밤길 조심해야 한다는 식의 은근한 협박까지 서슴지 않았다. 그 꼴을 더는 지켜볼 수 없었던 아버지가 나섰다. 제보자의 외할머니 보호자라며 그쯤하고 이야기 좀 하자고 소리쳤다. 남자들의 시선이 일제히 가족에게로 향했다. 아버지는 단호했다. 우리 장모님은 약을 산 적이 없으니 계약서나 영수증을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날이 많아지자 남자들은 마지못해 종이 한 장을 내밀었다. 그것은 초잡한 영수증이었다. 거기에는 외할머니의 이름이 적혀 있었지만 이름의 철자가 군데군데 틀려 있었다. 글씨체도 할머니의 것과 전혀 달랐다.
외할머니는 여중까지 졸업하신 분으로 아니었다. 당신의 이름을 틀리게 쓰는 분이 아니었다. 그것은 명백한 사기였다. 가족들은 그 자리에서 청구서를 찢어버리고 할머니를 모시고 나왔다. 그 사건 이후 외할머니는 두 번 다시 그곳에 가지 않았고 그 친구 할머니와도 인연을 끊었다. 하지만 그 상가 건물에서 겪었던 사람이 가장 무서웠던 기억은 지워지지 않았다. 논두렁의 변소에서 발견된 이름 모를 유골, 그리고 상가 건물 지하에서 노인들을 등지던 젊은이들. 전혀 다른 두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제보자에게는 하나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약하고 소외된 존재를 아무렇지 않게 짓밟고 이용하는 인간의 잔혹함이었다. 귀신이나 괴물보다 더 무서운 것은 바로 평범한 얼굴을 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이었다. 개발이 덜 된 1990년대의 작은 마을. 그곳의 평온한 풍경 아래에는 법의 손길이 닿지 않는 어두운 구석이 있었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는 지금도 설명되지 않는 비명들이 묻혀 있을지 모른다. 제보자의 어머니가 운영하던 양식당은 그 동네에서 유일하게 번듯한 공간이었다. 그래서 온갖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자연스레 많은 이야기가 그곳을 거쳐갔다. 좋은 이야기, 그리고 나쁜 이야기 모두. 아이들의 놀이터였던 논밭은 생명으로 가득 찬 공간이었다. 하지만 그 생명의 순환 바로 옆에는 가장 끔찍한 형태의 죽음이 방치되어 있었다. 아이들은 그것을 본능적으로 감지하고 두려워했다. 그 변소에 파리가 그토록 많이 모여들었던 이유는 아마도 농사꾼들의 편의시설로 쓰이며 생긴 자연스러운 현상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날 아이들이 본 것은 자연의 섭리를 넘어선 죽음의 기운이었다. 어머니가 들려준 경찰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가십이 아니었다. 그것은 공권력조차 해결하지 못하고 덮어버린 한 존재의 완전한 소멸에 대한 증언이었다. 그 동네에서는 사람이 그렇게 지워질 수 있었다. 매화니기 사태는 한 가족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다. 익숙하고 안전했던 아파트를 떠나 도착한 상가 건물은 이전의 삶과는 모든 것이 다른 이질적인 공간이었다. 그곳은 생존을 위한 전쟁터였다. 건물에 살던 이웃들은 대부분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 가난은 사람들의 마음을 갉아먹었고 때로는 이웃을 향한 날카로운 발톱으로 변하기도 했다. 외할머니와 친구 할머니의 관계는 그런 척박한 환경에서 피어난 작은 우정이었다. 하지만 그 우정조차 돈과 탐욕 앞에서는 너무나 쉽게 부서져 버렸다. 그곳에서는 순수한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웠다. 얍장수들의 수법은 교묘했다. 그들은 노인들의 가장 약한 부분, 바로 외로움을 파고들었다. 엄마라고 부르며 거짓된 친밀감을 형성한 뒤 그것을 무기로 그들의 주머니를 털었다. 친구 할머니가 외할머니에게 푼돈을 요구했던 것은 어쩌면 그 약장수들에게 돈을 상납하기 위해서였을지도 모른다. 그녀 역시 가해자인 동시에 그 시스템의 또 다른 당한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150만 원이라는 금액은 당시 한 가족의 생계를 위협할 수 있는 큰 돈이었다. 그 뒤로 용지 한 장은 단순한 청구서가 아니라 가족 전체를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 있는 위협이었다. 가족이 함께 약장수 소굴로 찾아간 것은 돈을 되찾기 위함이기도 했지만 돈은 짓밟히지 않겠다는 마지막 저항이기도 했다. 가장 약해졌을 때 그들은 오히려 가장 강하게 맞섰다. 지하에서 벌어지던 광경은 하나의 거대한 연극이었다. 노래와 춤, 거지, 눈물과 협박이 뒤섞인 노인들의 외로움을 먹이로 삼는 잔인한 쇼. 그곳에는 인간에 대한 존중이 없었다. 틀린 철자로 적힌 이름은 그들이 벌인 일이가 얼마나 허술하고 대담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다. 그들은 노인들이 저항하지 못할 것이라고 혹은 저항할 힘조차 없다고 확신했던 것이다. 이 모든 이야기는 20여 년이 훌쩍 지난 지금도 제보자의 기억 속에 생생하게 남아있다. 어린 시절에 겪었던 공포와 부조리는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에 깊은 흔적을 남겼다. 어쩌면 그 동네는 특별히 더 잔혹했던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 단지 개발이 더디고 가난했기에 우리 사회의 어두운 단면이 더 노골적으로 드러났을 뿐이다. 그곳은 시대의 축소판이었다. 오늘날에도 비슷한 일들은 형태만 바꾼 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 외로운 노인을 노리는 사기성 접근, 그리고 사회적 관심 밖에서 조용히 사라져가는 사람들.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가장 무서운 것은 설명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다. 이해할 수 있지만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인간의 악에, 그것이야말로 우리를 가장 깊은 공포로 몰아넣는다. 그날
논두렁에서 맡았던 냄새는 아직도 제보자의 기억에 남아있다. 그것은 단순히 썩어가는 육체의 냄새가 아니었다. 한 사회가 썩어갈 때 나는, 진실이 은폐되고 약자가 버려질 때 나는 그런 냄새였다. 아이들의 리더였던 남자아이는 그저 허세를 부리고 싶었을지 모른다. 하지만 그가 연무는 아이들을 동심의 세계에서 어른들의 잔혹한 현실로 넘어가는 경계선이 되었다. 폭발하듯 터져나온 악취는 물리적인 충격이었다. 후각이라는 가장 원초적인 감각을 통해 아이들은 죽음의 실체를 온몸으로 받아들여야 했다. 그 경험은 트라우마로 남았다. 어머니와 이모의 대화 속에서 제보자는 퍼즐 조각을 맞추고 있었다. 아이들의 공포스러운 경험과 어른들의 끔찍한 소문이 연결되는 순간 세상은 더 이상 안전한 곳이 아니게 되었다. 신원을 지우려는 시도는 그 일을 벌인 사람이 당한 사람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혹은 그만큼 차갑고 치밀한 누군가 그 평온한 마을 어딘가에 살고 있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심야이에라는 단어는 진실을 밝힐 의무가 있는 자들이 스스로 그 의무를 포기했음을 의미한다. 그 결정으로 인해 한 사람의 죽음은 영원히 미스터리로 남게 되었다. 상가 건물에서의 삶은 매일이 긴장의 연속이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소음과 폭력 속에서 제보자의 가족은 문을 걸어 잠그고 서로를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냈다. 외할머니가 친구를 사귀었을 때 가족들은 잠시 안도했을지 모른다. 낯선 곳에서 의지할 사람을 만났다는 사실에. 그러나 그 만남은 더 큰 불행의 씨앗이었다. 사은품으로 시작된 관계는 서서히 대가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공짜로 주어지는 친절 뒤에는 언제나 숨겨진 의도가 있다는 것을 외할머니는 너무 늦게 깨달았다. 제보자에게 푼돈을 요구하던 할머니의 모습은 이제와 생각하면 애처롭기까지 하다. 그녀는 시스템의 최말단에서 더 약한 상대를 찾아 자신의 손실을 메우려 했던 것일지도 모른다. 약장수들의 지하 공간은 외부와 완벽히 차단된 그들만의 왕국이었다. 그 안에서는 사회의 법이나 상식이 통하지 않았다. 오직 그들이 만든 규칙과 폭력만이 존재했다. 그들이 벌인 효도, 쇼는 인간의 가장 신성한 감정인 가족애를 이용한 사기극이었다. 그들은 노인들의 마음을 얻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부숴서 돈을 빼앗았다. 아버지의 등장은 그 견고해 보이던 사기극에 균열을 냈다. 그들은 약자에게는 강하고 예상치 못한 강자의 등장에는 허무하게 무너지는 비겁한 존재들이었다. 그 사건 이후 제보자의 가족은 그 상가 건물을 떠날 때까지 누구도 쉽게 믿지 못하게 되었다. 이웃의 친절함 뒤에 어떤 얼굴이 숨어 있을지 알 수 없다는 공포 때문이었다. 두 이야기는 모두 공간에 대한 기억이다. 한적한 논밭과 복잡한 상가 건물. 전혀 다른 두 공간은 모두 인간의 어둠을 품고 있었다는 점에서 놀랍도록 닮아 있었다. 그 시절 그 동네에서 사라진 것은 비단 변소 속 요골의 주인이었을까? 어쩌면 수많은 노인들의 얼마 남지 않은 재산과 평온한 노후 역시 약장수들의 지하 공간에서 소리 없이 사라졌을 것이다. 제보자의 어머니가 운영하던 식당은 번창했지만 그 번창함은 동네의 모든 빛과 어둠을 비추는 등대와도 같았다. 어머니는 많은 것을 보고 들었지만 가족을 지키기 위해 침묵해야 했을지도 모른다. 아이들이 논에서 조개를 찾으려 했던 순수한 호기심은 결국 세상의 부패를 목격하는 것으로 끝났다. 그날 이후 아이들은 조금 더 빨리 어른이 되어야 했을 것이다. 파리떼의 웅웅거리는 소리는 마치 경고음 같았다. 더 이상 다가오지 말라는, 이곳의 비밀을 파헤치지 말라는 자연의 혹은 원혼의 경고처럼 들렸다. 만약 그날 아이들이 그 변소의 문을 열지 않았다면 그저 냄새나고 파리가 많은 곳으로 기억하고 지나쳤을 것이다. 하지만 문을 연 대가는 너무나 컸다. 잊을 수 없는 공포를 마주해야 했다. 경찰들이 사건을 덮었다는 전원은 어쩌면 그들 역시 두려웠기 때문일 수 있다. 평온한 마을의 가면을 벗겨냈을 때 드러날지도 모르는 더 거대한 악의 실체를 마주할 용기가 없었을지도. 상가 건물의 밤은 언제나 시끄러웠다. 그 소음은 가난과 절망이 만들어내는 비명이었다. 사람들은 술에 취해 혹은 분노에 차 서로에게 상처를 입히며 고통을 잊으려 했다. 그 외할머니는 그 지옥 같은 곳에서 친구를 만들었다. 하지만 그 친구는 할머니를 더 깊은 지옥으로 끌어들이는 길잡이 역할을 했다. 선의의 얼굴을 한 아기는 분별하기가 더 어렵다. 약장수들의 공연은 일종의 세뇌의식이었다. 반복적인 노래와 춤, 감성적인 자극을 통해 노인들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고 그들의 심리를 완벽하게 장악했다. 그들이 팔았던 약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 아마도 효과 없는 비타민이나 영양제에 불과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약이 아니라 희망과 관심을 팔았다. 그리고 그 대가는 너무나 비쌌다. 가족의 저항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가족이었기 때문이다. 혼자인 노인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지만 함께 맞서는 가족 앞에서는 사기꾼들도 한 수 접어야 했다. 그날 이후 제보자는 이웃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이웃은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될 수도 있지만 가장 무서운 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시간이 흘러 그 동네는 재개발되었을 것이다. 논밭은 아파트로 변하고 허름한 상가 건물은 헐리고 새 건물이 들어섰을 것이다. 하지만 그 땅에 묻힌 기억과 이야기까지 사라졌을까? 어린 시절의 기억은 때로 왜곡되고 과장되기도 한다. 하지만 그날 맡았던 냄새와 파리떼의 소리, 그리고 약장수들의 그 간사한 목소리는 제보자에게 너무나 선명한 현실이었다. 결국 모든 공포는 사람에게서 시작된다. 사람이 사람을 해치고 속이고 버린다. 그리고 그 사실을 외면하고 침묵하는 또 다른 사람들이 그 공포를 완성시킨다. 그 동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는다. 당신의 이웃은 누구이며 당신은 그들의 고통에 얼마나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어쩌면 가장 무서운 괴담은 우리 주변의 외면과 무관심일지도 모른다. 논밭의 변소는 농업도시의 자연스러운 일부였다. 하지만 그 자연스러움 속에 숨겨진 인위적인 죽음의 흔적은 그 공간 전체를 기괴하게 비틀어 버렸다. 평범함 속에 숨은 공포였다. 아이들은 그저 더 많은 메뚜기와 조개를 원했을 뿐이다. 그 순수한 욕망이 이끈 길의 끝에 세상에 가장 추악한 비밀이 기다리고 있을 줄은 아무도 몰랐다. 그 냄새는 경계선이었다. 살아있는 것과 죽은 것의 경계. 네, 아이들이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었음을 알리는 본능적인 신호였다. 하지만 호기심은 그 신호를 무시하게 만들었다. 어머니가 제보자에게 논에 가지 말라고 했을 때 그 목소리에는 단순한 걱정 이상의 것이 담겨 있었다. 그것은 끔찍한 진실을 알고 있는 자의 아이를 보호하려는 필사적인 노력이었다. 신원을 남기는 마지막 흔적, 한 사람의 정체성을 증명하는 마지막 단서들. 그 흔적이 사라졌다는 이야기는 당한 사람을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으로 만들려는 등골을 서늘하게 만든다. 상가 건물의 복도는 언제나 어두웠다. 낮에도 햇빛이 잘 들지 않았고 밤에는 최소한의 조명만이 켜져 있었다. 그 어둠은 사람들의 불안과 의심을 키우는 자양분이었다. 외할머니는 그 어두운 건물에서 한 줄기 빛처럼 친구를 만났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빛은 더 깊은 어둠으로 유인하는 낚시꾼의 미끼와도 같은 거짓된 빛이었다. 친구 할머니가 보였던 돈에 대한 집착은 어쩌면 약장수들에게 배운 생존 방식이었을지 모른다. 그곳에서는 남을 속이고 빼앗지 않으면 자신이 빼앗기는 구조였을 테니까. 제보자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맞섰을 때 그들은 잠시 당황했지만 금세 다른 먹잇감을 찾아 나섰을 것이다. 그들은 메뚜기 떼처럼 한 곳의 양분을 다 빨아먹으면 다른 곳으로 옮겨갈 뿐이었다. 그들이 남긴 것은 150만 원의 지루, 용지뿐만이 아니었다. 사람에 대한 불신, 이웃에 대한 공포, 그리고 세상에 대한 깊은 환멸이었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상처였다. 어린 시절의 제보자는 두 개의 다른 공포를 경험했다. 하나는 이해할 수 없는 죽음의 공포였고 다른 하나는 너무나 잘 이해되는 인간의 악의에서 오는 공포였다. 어느 쪽이 더 무서웠을까? 그 동네를 떠난 후 가족의 삶은 점차 안정을 되찾았다. 하지만 그 상가 건물에서 보냈던 시간은 가족 모두에게 지울 수 없는 낙인처럼 남았다. 가난이 얼마나 사람을 비참하게 만드는지에 대한. 지금도 어딘가에서는 고립된 노인들이 젊은 사기꾼들의 감언이설에 넘어가고 있을 것이다. 그들은 가족이 되어주겠다고 속삭이며 그들의 마지막 남은 모든 것을 빼앗아간다. 이 이야기는 우리 사회의 안전망에 얼마나 큰 구멍이 뚫려 있는지를 보여준다. 그 구멍으로 떨어지는 사람들은 소리 없이 사라지고 우리는 그 사실조차 모른 채 살아간다. 논두렁이 유골은 이름이라도 찾았을까? 아니면 여전히 어느 경찰서 창고에서 자신의 마지막을 증언해줄 사람을 기다리고 있을까? 그 죽음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제보자의 어머니는 그 모든 비밀을 품고 식당을 지켰다. 손님들에게는 맛있는 음식을 내고 웃음을 보였지만 혼자 있을 때는 그 동네의 어둠을 생각하며 한숨 지었을 것이다. 그날 변소문을 열었던 남자아이는 어떻게 자랐을까? 그 역시 그날의 충격을 안고 살아가고 있을까? 아니면 그저 짓궂은 장난으로 기억하고 있을까? 그분은 그의 인생에도 어떤 흔적을 남겼을 것이다. 외할머니를 속였던 그 친구와 할머니는
어떻게 되었을까? 약장수들에게 모든 것을 빼앗기고 쓸쓸한 최후를 맞았을까? 아니면 또 다른 친구를 찾아 같은 일을 반복했을까? 알 수 없는 일이다. 그 상가 건물은 수많은 사람들의 삶과 이야기가 얽히고 설킨 하나의 작은 사회였다. 그 안에는 희망과 절망, 우정과 배신, 그리고 생존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 모두 담겨 있었다.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명확하다. 진짜 괴물은 우리와 다른 기괴한 모습을 하고 있지 않다. 그들은 평범한 이웃의 얼굴로 가장 친절한 목소리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논밭의 흙냄새와 변소의 악취는 극명한 대비를 이룬다. 생명이 자라는 냄새와 생명이 쓰러진 냄새. 아이들은 그 두 가지 냄새가 공존하는 세상의 아이러니를 너무 일찍 배워버렸다. 어머니의 식당이 정보통이었다는 사실은 그곳이 중립적인 공간이었음을 의미한다. 선과 그 진실과 거짓이 구분 없이 드나들었고 어머니는 그 모든 것을 지켜보는 관찰자였다. 상가 건물의 소음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심장박동과도 같았다. 거칠고 불규칙하고 때로는 고통스럽게 울리는 소리. 그 소리가 멈추는 날은 삶이 멈추는 날이었을 것이다. 외할머니가 사은품을 받아왔을 때의 작은 기쁨은 곧 더 큰 불행을 불러오는 미끼였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진리를 가족은 너무나 아픈 방식으로 배워야 했다. 약장수들의 지하 공간은 마치 다른 차원처럼 느껴졌다. 지상과는 다른 법칙이 적용되는 곳. 그곳에 한번 발을 들이면 자신의 의지로는 빠져나오기 힘든 개미지옥이었다. 잘못된 철자로 쓰인 이름은 그들이 당한 사람을 한 명의 인격체로 존중하지 않았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다. 그들에게 할머니는 이름도 제대로 알 필요 없는 그저 익명의 대상으로만 보였다는 뜻에 가까웠다. 제보자의 아버지는 그날 가족을 지키는 영웅이었다. 그의 용기가 없었다면 가족은 150만 원의 빚과 함께 더 깊은 절망에 빠졌을지도 모른다. 때로는 한 사람의 저항이 모든 것을 바꾼다. 그 동네의 시간은 다른 곳보다 느리게 흘러가는 것 같았다. 발전의 이면에서 잊힌 사람들, 잊힌 사건들이 그 느린 시간 속에 켜켜이 쌓여 그곳만의 독특한 분위기를 만들어냈다. 만약 제보자가 그날의 경험들을 글로 쓰지 않았다면 이 모든 이야기는 그저 한 개인의 아픈 기억으로만 남았을 것이다. 하지만 기록되는 순간 그것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된다. 우리는 모두 언젠가 비슷한 빈틈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자 방관자일 수 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한다. 외면할 것인가? 아니면 손을 내밀 것인가? 그 선택이 우리 사회의 모습을 결정한다. 그 변소는 이제 흔적도 없이 사라졌을 것이다. 하지만 그곳에서 쓰러져간 이름 없는 존재의 기억은 이 이야기를 통해 다른 형태로 살아남았다. 공포는 때로 진실을 기억하는 방식이 되기도 한다. 상가 건물에서 들려오던 싸움 소리와 조정 소리는 어쩌면 도움을 청하는 신호였을지 모른다. 하지만 누구도 그 신호에 응답하지 않았다. 모두가 자신의 생존에 급급했기 때문이다. 외할머니는 친구에게 배신당했다. 하지만 그 할머니 역시 더 큰 시스템에게 배신당하고 있었을지 모른다. 약자들끼리 서로를 핥히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그 악의 본질이다. 약장수들이 보여준 친절은 독일 든 사과와 같았다. 한 입 베어 무는 순간 모든 것을 잃게 되는 달콤한 유혹. 외로움이라는 감정은 그 독을 분별할 이성을 마비시킨다. 이름이 틀린 영수증은 사기극의 결정적 증거였지만 동시에 그들의 오만함을 보여주는 상징이기도 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그 일이 들통날 리 없다고 믿을 만큼 사회를 얕보고 있었다. 제보자의 가족은 그 사건을 통해 더 단단해졌다. 함께 위기를 극복한 경험은 피를 나눈 관계 이상의 끈끈한 유대감을 만들어 주었다. 시련은 때로 가족을 더 강하게 만든다. 그 동네의 풍경은 변했지만 그곳을 살았던 사람들의 기억은 변하지 않는다. 기억은 가장 정직한 증인이며 시간이 흘러도 결코 사라지지 않는 역사의 기록이다. 어린 제보자의 눈에 비친 세상은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부조리한 규칙으로 가득 찬 곳이었다. 왜 사람은 사람을 해치는지, 왜 진실은 쉽게 묻히는지, 아이는 답 없는 질문들을 품고 자라야 했다. 이 이야기는 끝나지 않은 현재의 이야기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사회의 가장 어둡고 낮은 곳에서는 제2, 제3의 변소 사건과 약장수 사건이 벌어지고 있을지 모른다. 결국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우리 안에 잠재된 어둠이다. 언제든 타인을 향한 무기가 될 수 있는 무관심과 약자를 짓밟고 올라서려는 이기심. 가장 무서운 것은 언제나 사람이었다.